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목민족사 청나라의 역사 최종화 10부입니다. 사학 연구에는 시대 구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록 서양사에 맞추어진 시대 구분이긴 하지만 학문적 편의를 위해 동양에도 적용시켰던 게 관례인데 시대 구분 기준도 단연하진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중국사를 나눌 때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5가지로 나눕니다. 중국의 고대사는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이며 중국의 중세사는 삼국지, 진나라, 남북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를 말하고 중국의 근세사는 5대 10국시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청나라는 전체 역사가 근세사로 들어가지 않고 아편 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근세사, 그 이후는 근대사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건륭지 이후의 청나라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우선은 건륭제를 끝으로 청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륭제는 십전무공이라 자칭하는 대외 원정으로 청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강약을 넓혔습니다. 건륭제는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황제였던지라 건륭제 치세, 청나라의 문화 방병도 크게 진일보했답니다. 건륭제는 실력 있는 예술가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작품들을 수집하는 수집광이기도 했죠. 동시대 예술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고서화 작품들도 닥치는 대로 수집했는데 그 방식이 아주 악독했습니다. 건륭제는 수많은 예술품을 자신의 소장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고서화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는데 그림의 감상을 방해할 정도로 인장을 찍어내서 작품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또 각 그림마다 자신의 평론을 시로 남겨두었는데 이 시로도 그림의 감상을 방해하고 또 시들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건륭제는 아티스트 호소인이었죠. 건륭제는 예술품 수집에 있어서 황실 비자금인 내탕금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는데 거침없는 예술품 수집에서 눈치챌 수 있듯 건륭제는 사치벽이 심했습니다. 할아버지 강희제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표했던 건륭제였지만 소비면에선 검소하기 그지없던 강희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저 예술품 수집이라는 개인적 취미 때문에 건륭제의 사치벽이 심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강희제를 존경하며 그의 업적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건륭제는 강희제처럼 자주 중국 남방 순시를 떠났습니다. 다만 강희제의 남방 순시는 최대한 그 규모를 축소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던 반면 건륭제의 남방 순시는 요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배력이 다소 약한 남부지역에 대해 황제가 직접 등판하여 민심을 위무하고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는지 확인해보는 강희제의 목적과는 달리 건륭제는 남방을 순시하여 날씨 좋은 곳에서 연회를 베풀고 예술가들과 놀고 예술작품들을 수집하는 데에만 시간을 썼습니다. 딱 한 번 남방 순시를 해도 국가재정에 흔들릴 정도였던지라 강희제의 남방 순시와 달리 건륭제의 남방 순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답니다. 건륭제의 업적들은 분명 대단한 측면들도 많지만 건륭제 스스로 자신의 업적에 자아도 쥐되어 있던 황제라 이 긍정적으로 건륭제를 평가하려고 해도 멈칫하게 된답니다. 건륭제는 매우 거만했는데요. 특히 외교면에서 청나라 최전성기의 영토로 잡힌 건륭제는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서양의 선교사들, 상인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고 중국산 제품들이 서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들이 스멀스멀 중국으로 전파되고 있었죠. 18세기경에는 유럽의 영국이 아시아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동남아 시장은 완전히 공략했고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청나라를 노렸는데 경제적 교류를 트자며 영국에서는 외교사절단 조지 맥카트니를 청나라에 파견했습니다. 1793년 어렵게 조지 맥카트니는 건륭제를 아련했는데 초장부터 조지 맥카트니가 황제 앞에서 절을 하냐마냐를 두고 삐그덕거렸습니다. 조지 맥카트니는 건륭제에게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건륭제는 이미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역이 필요 없으며 세계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미치는 짐의 은덕에 감사함이나 느끼라 라고 답하며 거절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나라엔 없는 게 없었습니다. 건륭제는 없는 게 없는데 굳이 외국과 무슨 경제적 교역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는 무역 이론에 대해 무지하기에 그런 건데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비교 우위로는 자기네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부족해서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청나라는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공무역으로 무역을 인식했을 뿐 서양의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륭제는 아주 제한적으로 서양의 무역을 허용해 주었는데요. 오로지 광저우에서만 무역항을 열어주어 서양인들은 광저우에서 그것도 청나라 정부가 공인해준 상인들과만 교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서양인들과 무역할 수 있는 특정 상인들에게 공증을 발행해 주었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상업활동을 하던 상단 혹은 상인을 공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행 중에는 청나라 내부에서만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유목민족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조선을 상대로, 동남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공행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서양인들과 무역을 하는 공행을 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청조가 자유무역을 원했다기보다는 큰형님으로서 너그러이 관대하게 이 정도는 해주마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의 크리스트교 포교 역시 전면 금지시켰고 카스틸리오네처럼 궁중에서 근무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면 모조리 추방시켰습니다. 유목 왕조들은 전통적인 중국 한족들의 왕조와는 다르게 개방적인 게 그 특징입니다. 개방적이기에 다양한 문물을 접하며 자기 발전과 성장을 도모해 한족들의 왕조들을 압도해왔죠. 반면 한족들의 왕조는 중화 사상에 천착하여 해외 문물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이었고 그 고질적인 폐쇄성으로 항상 몰락해왔습니다. 청나라도 유목왕조로서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줄 줄 알았으나 만주족이라며 한족들에게 비아냥받아 중화사상을 비판하던 청나라가 걸륭제 이후로는 중화사상을 오히려 더 내세우면서 기존의 중국 한족들의 왕조와 똑같은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이는 청나라 몰락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걸륭제 말기에는 조정에 부패할 신료들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허션이 있었습니다. 허션은 한때 8기의 기주 출신의 명문가 집안으로 얼굴이 매우 잘생겨서 걸륭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주족 제1의 미남이라고까지 하던 허션은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 4개 국어에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걸륭제의 총애를 바탕으로 젊은 나이에 재상까지 올랐는데 처음에는 명신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허션은 점차 늙은 걸륭제의 비위를 맞추고자 걸륭제의 잘못된 정책이라도 무조건 옳다 하는 예스맨이 되었고 허션의 부추김에 걸륭제는 그 많은 사치와 소비를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허션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걸륭제의 사치를 도우고자 돈만 내면 죄를 사면해주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걸륭제의 사치 비용으로 썼죠. 허션의 가족들도 오만방자하여 제멋대로 굴었고 심지어 허션의 아들과 걸륭제의 딸이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를 아련한 조선 사신단들이 정조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황제가 화신을 총임하여 그 권세가 지나치게 무거워 민심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적혀있답니다. 걸륭제는 자신의 사치를 도와주는 허션을 곁에 두면서 허션은 황실 비자금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자기 멋대로 주무르게 되니 나라의 돈이 곧 허션의 돈이었습니다. 청나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든 하려면 반드시 허션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야 했죠. 그렇게 허션의 전횡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1796년 재위 60년 만에 걸륭제가 퇴위 선언을 합니다. 걸륭제는 처음 황제를 즉위할 때 이런 조서를 반포한 적이 있었답니다. 짐의 할바마마께서는 61년간 재위하셨으니 짐은 감히 그 기록을 깰 수가 없도다. 짐이 그 정도로 오래 살아있으면 걸륭 60년째 되는 해, 즉 짐의 나이가 85세가 되는 해에 황자에게 황위를 넘기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정말 재위 60년째가 되던 해 걸륭제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황제에서 퇴위하고 황태자를 청나라 7대 황제 가경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렇게 태상 황제로 물러난 걸륭제는 약 3년간의 실권을 계속 쥐고 있다가 1799년 사망합니다. 걸륭제 사후 가경제가 끈떨어진 허션을 처단하고 가산을 몰수했는데 몰수한 허션의 재산이 포브스의 현재 자산치 추산에 따르면 1320억 달러였으며 이는 청나라의 12년에서 15년치 세입 수준이었다고 하죠. 청나라 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승덕의 피서산장입니다. 승덕은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km 정도, 만리장성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성 밖의 유목 공간으로 청나라 황제들은 매년 4, 5월에서 북경을 떠나 승덕이 가면 9월, 10월쯤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강희제 때 승덕의 여름 피서용 궁전 피서산장과 승덕에서 매번 이루어지는 대규모 수렵 행사를 위한 목란 위장을 설치하였죠. 황제가 베이징에서 승덕으로 이동하면은 황족들, 귀족들, 모든 문무 대신들도 다 함께 이동을 했으며 승덕의 피서산장에는 정사를 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승덕은 우리에게 열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조선 후기 연합 박지원이 조선 사신단에 합류하여 걸륭제를 아련하러 베이징으로 갔는데 걸륭제가 베이징에 없고 승덕에 있던지라 사신단이 승덕으로 향했는데 이때 박지원이 쓴 기행문 제목이 바로 열하일기잖아요. 열하란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강희제가 왜 승덕의 여름 피서용 궁전을 또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승덕의 위치가 몽골로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임을 감안했을 때 청나라가 몽골족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과 유목인들답게 여름과 그 외 계절을 왔다 갔다 하며 초원지대에서 대규모 수렵 행사도 치르는 등 만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승덕에 있던 시절의 청나라 황제들은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모습의 황제였는데 청나라 황제가 승덕에 있을 때는 외국 사절단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걸륭제는 티베트 불교에 빠져있던지라 피서산장 주변에 8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는 베이징에 있을 때는 중국의 전통적인 황제이며 승덕에 있을 때는 전형적인 유목세계의 칸이고 티베트 불교인들 입장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였던 겁니다. 조지 맥카트니가 걸륭제를 아련한 것도 승덕이었으며 조지 맥카트니는 당시 승덕에 있던 기억에 대해서 승덕에서 열진 화려한 결병식의 규모를 보고 경탄했다.
참가한 군대의 수는 8만이고 관객은 1만 2천이고 화려한 열병식에 감탄한 몽골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청나라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사일까요? 오늘날 중국인 학자들은 청나라가 중국사라고 합니다. 청나라 영토 대부분이 오늘날 중국 영토이고 만주족은 현재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청나라의 만주족은 중국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한 입장입니다. 청나라가 입건했을 당시 만주족의 인구가 100만 명, 한족이 1억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청나라는 만주족이 하나 되는 거 막겠다며 여러 가지 분리 정책들을 시행해왔죠. 그러나 압도적인 비율에 결국은 청나라의 만주족들도 한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느 침투 왕조나 정복 왕조들처럼 말이죠. 이전까지는 청나라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화되는 바람에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국가가 쇠약해졌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1996년 일본계 미국인 여성학자 이블린 러스키가 청나라의 다민족 다문화 성격을 강조하며 청나라 만주족은 하나되지 않았고 정체성을 유지했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청나라 역사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청나라 역사관을 신청사라고 합니다. 이블린 러스키에 이어 파멜라 크로슬리, 마크 엘리엇 등의 학자들이 동참하여 신청사를 발전시켰고 오늘날 신청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청나라는 중국사가 아니라 내륙 아시아사라고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간 유목민족사 청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